인도네시아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가라앉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카르타라고 불리는 이 도시가 처음으로 가라앉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1926년이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측량사들이 자카르타 내 지역 중 한 곳인 자티네가라에서 탄중 프리옥 한 곳까지 반복 측량하던 중 두 지역의 높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차이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집안 침하보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평준화로 인해 생긴 결과일 것으로 해석되어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지역이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말이죠. 그러나 1978년 잘란 탐린 애비뉴에 있는 살인아 교량으로 알려진 고가 교량과 주변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이 이야기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균열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먼저 연구자들은 자카르타 내에서 이곳만 발생한 문제인지 다른 지역에선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당시 자카르타의 개발을 위해 수년간 조사된 측량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부터 1999년까지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자카르타 전역에 수십 곳의 특정 포인트를 정하고 해당 지역의 지반이 어떻게 변화한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자카르타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지반 침하가 진행됐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내륙 지역보다 생태적으로 해안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지반 침하의 높이 역시 심각해졌다는 사실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자카르타의 지반 침하는 심각해져 갔습니다. 자카르타 북부에 위치한 판다이 인다 카푹 지역의 경우 1997년 12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침하 속도는 12.1cm/y였습니다. 자카르타 북서부 다한모곳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34.3cm/y였으며 2001년 6월부터 10월까지 북부 지역인 플로가둥 산업단지 침하율은 5개월 동안 17.8cm의 침하율을 보였죠. 매년 우기 기간마다 자카르타 전역이 침수되는 모습은 전 세계에 알려졌고 2050년이 되면 자카르타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극히 일부만 남을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단연간의 연구 끝에 연구자들은 지반 침하의 원인을 지하수로 지목했습니다. 조사 지역 중 한 곳이었던 판다이 인다 카푹 지역의 우물 높이를 살펴본 결과 1997년부터 2002년까지 결과와 지반 침하 높이 변화 사이에서 그래프의 유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는 자카르타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죠. 하지만 이것은 수십 년 동안 벌어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온난화 역시 이 문제를 가속화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수백 년 전 인도네시아를 처음 개척한 네덜란드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1600년 네덜란드는 대항해 시대 다른 유럽 국가들의 무역 독점을 막기 위해 동인도 회사를 만들고 열강들과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후 인도를 시작으로 골드코스트, 버진 아일랜드, 브라질과 북미 등을 개척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현재 자카르타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북부 작은 항구 도시에 도착한 네덜란드 상인들은 이곳을 다른 식민지와 연결하는 거점으로 삼고 게르만 민족, 바타비족의 이름을 따 바타비아라고 정하고 이곳을 개척하기 시작했죠. 바타비아는 네덜란드가 동남아시아 지역 식민지 쟁탈전에서 본국을 잇는 것과 동시에 무역항의 역할을 수행해 중간항으로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점령한 네덜란드인들은 한 가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를 지배하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인들은 소규모 집단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죠. 1673년 조사된 자료에선 약 27,000명의 인구 중 네덜란드인은 2,000명 뿐이었으며 나머지는 중국인이나 노예들이 차지했는데 토착민이 거주하는 외곽 지역은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죠.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기 위해 네덜란드인들은 과시적인 신분 노출은 피하되 다른 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발휘하고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모순적인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네덜란드 동인도 제도의 관리자들은 1619년부터 네덜란드 고위 계층만 할 수 있는 복장과 행동을 정해 규범을 점차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파라솔은 1647년 법적으로 네덜란드가 바타비아 내에서 타인이 들어주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네덜란드 고위 계층들만 하인을 이용해 사용하면서 그들의 전유물로 변했고 16세기 그려진 그림들에서 이런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죠. 과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눈에 직접적으로 부각되는 의상보다 착용하는 액세서리나 마차와 말의 장식을 구분해 네덜란드인과 비네덜란드인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만의 특별함을 상징하는 것은 복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활 방식에서도 그들은 다른 이들과 차이를 둠으로써 지배의 정당화를 보여야 했죠. 그리고 이 지도는
당시 네덜란드인들이 요구했던 모든 것을 표현한 도시 설계였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인들이 본국의 암스테르담 도시 설계를 모방해 건설한 당시 바타비아 도시의 모습입니다. 이 이소룡 형태의 도시 설계는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선박을 통해 효율적으로 본국으로 이동시키고 타 지역 간의 이동을 위한 중간항으로서 역할을 강조한 설계였습니다. 먼저 이곳은 성벽으로 분류된 경계선을 기준으로 마을의 내부와 외부를 분리해 외부 MP 네덜란드인인 중국인 대다수와 토착민 및 혼혈 노예가 거주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성 내부에서도 출신과 계층에 따라 세분화시켰습니다. 이곳은 네덜란드인을 포함한 유럽인들의 거주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은 당시 무슬림을 지칭하는 무어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두 집단 간 거주하는 시설은 구분하고 다리를 건설해 이동에 영향을 끼치게 설계되었습니다. 위쪽은 노동자 및 노예 그룹이 거주하는 시설로 이곳 역시 계층 간 이동을 위해선 다리를 이용하게 만들어 그룹과 그룹 간을 별개의 객체로 분리하는 형태로 거리를 두게 만들어졌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을 포함한 유럽인들이 거주하는 또 다른 곳인 남쪽 역시 중국의 부유한 상인 그룹과 분리시키고 자신들만의 거주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역시 의도적으로 다리를 적게 설치해 교류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특정 출신과 직업, 계층이 살 수 있는 지역을 구분하고 자연스럽게 계층 사이의 이동을 조절해 지배 계층을 위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건설되었죠. 그러나 물의 흐름을 생각하지 않은 이 도시 설계는 점차 하류 지역에 모래와 같은 퇴적물이 쌓이면서 굳어지고 물의 흐름이 막히자 고이면서 썩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에 이런 현상이 성벽으로 분류된 경계선을 중심으로 바깥인 해안가를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네덜란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내부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여있는 물에선 악취가 나고 모기가 창궐하면서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이 퍼지는 원인으로 이어졌죠. 도시에 악취가 넘쳐나고 질병이 발생하면서 이곳에 거주하던 네덜란드인들은 좀 더 깨끗한 강의 상류인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인들이 떠나간 자리엔 노동자들과 빈민층, 인도네시아인들이 자리를 차지했죠. 1873년부터 네덜란드인들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강물 사용을 중단하고 더 위생적이라고 생각되는 지하수를 얻기 위해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화된 지하수를 생산해 시키니, 곤당디아, 타나아방 등에 거주하는 약 8,000명의 유럽 주민들에게 물이 공급되기 시작했죠. 이후 더러운 하천의 강물을 사용하던 지역 주민들도 점차 공용 우물을 설치하고 지하수를 끌어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건설된 대규모의 도시를 바꾸는 일보다 더 빠르고 간편하게 지역 주민들이 강물보다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곳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1922년 54km 떨어진 수원지에서 바타비아에 물이 공급되기 전까지 약 반세기 동안 이어졌죠. 그러나 이 시스템은 당시 유럽인 거주 지역에 한정되었으며 이마저 이를 평균 소비량의 90%밖에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지역 전체에 공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죠. 하지만 1930년부터 이어지는 대공황이 식민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이후 발생한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당시 인도네시아에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분야에 대해 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네덜란드에서 일본으로 점령군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바타비아가 자카르타라는 명칭으로 변경된 이유인 1957년 약 70km 떨어진 새로운 식수원을 통해 자카르타에 물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기존 상수도의 공급 용량보다 7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운 수도 시설을 늘리고 네트워크를 추가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야 했지만 1998년 민간 부분에 이양된 이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3년까지 자카르타에 추가적인 대규모 수도시설 건설은 없었죠. 여전히 자카르타의 상수도는 지역 전체에 공급되기엔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카르타 내에 수도시설 네트워크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문제되는 건 여전히 오염된 강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더욱 지하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도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150만 명뿐인 도시였지만 현재 이곳은 약 7배가 증가한 1,100만 명이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상수도는 존재하지 않았죠. 2020년 기준 자카르타 인구 1,060만 명에게 필요한 물은 연간 11억 세제곱미터로 조사되지만 식수 규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2%에 불과한 3억 4천만 세제곱미터만 공급되면서 나머지는 모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죠. 그리고 점차 자카르타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하수 사용량이 높은 해안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많은 집안 침하로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했죠. 자카르타는 해안 지역의 집안 침하 문제로 매년 홍수 피해가 심각해지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제방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집안 침하의 근본적인 문제인
지하수 사용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죠. 현재에 와서 상대적으로 깨끗했던 지하수 역시 오염되기 시작했으며 이제 당장 모든 지하수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를 멈출 수 없게 되자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2022년 1월 인도네시아 수도 도시 법안이 통과됩니다. 이 법안은 인도네시아의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약 1200km가 떨어진 인도네시아 누산타라로 옮기는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를 한 번에 옮기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2024년 3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특별구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가 누산타라로 이전되기 전까지 자카르타의 수도를 유지하고 정부 시설과 대규모 인원이 이전된 이후로도 자카르타가 경제 중심지로의 특별구 지위를 얻는 법안이었죠. 결국 수도가 이전된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카르타에 남아 생활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말이죠.